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혜윤입니다. 네, 복부가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될 때 혹시 췌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지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췌장은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어도 알아차리기 어려운 장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불안해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췌장에 생기는 질환부터 또 췌장을 지키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서울부민병원 소화기내과 임한술 선생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서울부민병원에서 소화기내과 치료를 하고 있는 임한솔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오늘은 췌장이라는 다소 좀 무거운 주제를 갖고 와봤는데요. 혜연 씨는 혹시 췌장 관련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췌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진 못하지만 위장의 위에 있는 그런 장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췌장은 이제 굉장히 조용한 장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초반에는 뚜렷하지가 않아서요. 문제가 있어도 알아차리기 어렵다가 문제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오는 그런 장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점들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저희 외래나 이제 저에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췌장 관련해서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건강검진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데에서 검사 수치가 이상하다거나 아니면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는데 혹시 췌장은 괜찮은가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 췌장은 사실 이렇게 잘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지만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 장기라서요. 어떠한 증상들을 잘 지켜봐야 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더욱 더 정밀 검사를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고요. 처음에 이제 췌장은 어떤 장기인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췌장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씨는? 네. 저는 위쪽에 있다 생각했는데. 네. 네. 이제 여기 보이는 살짝 이제 투명해지는 장기가 이제 위거든요. 정확히 보면은 이제 췌장은 이제 몸통의 가장 가운데 위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명치 살짝 아랫부분에 복부 중간에 있고요. 위의 뒷부분 그리고 척추의 앞부분 복부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 때문에 사실 검사가 쉽지가 않고요. 만져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뭐 문제가 생기거나 뭐 종괴가 생기거나 한다고 했을 때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써놓기는 했는데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췌장이? 췌장은 아마 네. 소화를 시키고 네네. 혈당을 조금 낮춰주는 네.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가요? 이제 췌장에서 소화 효소를 만들죠. 생물 시간에 나왔었는데 아밀라제, 리파제라는 이제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소화 효소를 만들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는 영양분들을 분해를 하는 효소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췌장이 망가지면요. 특히 이제 지방 분해가 안 됩니다. 지방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살이 쭉 빠지고요. 그리고 기운도 없고 뭐 변을 봤는데 기름이 둥둥 떠다니거나 아니면 설사가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외래에 오셔서 저는 최근에 뭐 운동을 하거나 뭐 식사를 줄인 것도 아닌데 체중이 쭉쭉 빠지고 기운도 없어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이제 췌장을 한 번씩 검사를 하도록 권유를 드립니다. 두 번째가 혈당 조절인데요.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췌장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췌장이 망가지게 됐을 경우에 갑자기 없던 당뇨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잘 조절되고 있고 약을 잘 먹었던 당뇨가 갑작스럽게 조절이 안 되는 경우 한 번쯤은 췌장을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당뇨 자체가 뭐 노화라든지 생활 습관에 의해서 안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췌장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췌장 검사가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어떤 검사들을 하게 되나요? 네, 췌장 검사는 이제 쉽지가 않아서요. 여러 가지 검사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봅니다. 혈액 검사, 초음파, CT, MRI, 그리고 내시경 초음파 이런 도구들을 저희가 이제 의사들은 무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무기들을 가지고 저희가 췌장을 검사를 하고 질환에 대처를 하게 됩니다. 혈액 검사는 보통 이제 췌장염 관련해서는 아밀라제, 뭐 리파제 수치를 많이 보고요.
그리고 췌장암 관련해서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이제 CA19-9라는 암 표지자 수치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암 표지자 수치는 췌장암을 진단하는 데는 조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한계가 명확한 검사라서요. 다른 검사들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복부 초음파 그리고 CT, MRI 이런 것들은 췌장을 이제 영상으로 보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복부 초음파부터 보면은 굉장히 간편한 검사죠. 저희 접근하기도 좋고 부담도 없고. 그래서 많이들 시행을 하시는데 사실 췌장이 워낙 깊은 곳에 있다 보니까 초음파가 투과가 안 되는 공기라든지 중간에 그런 것들이 끼게 되면은 암흑시야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 사각지대가 생기고 복부 초음파가 괜찮습니다라고 해서 췌장이 괜찮다 이렇게까지 확신할 수는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복부 초음파에서 이상 소견이 있다. 췌장에 이상 소견이 있거나 담도 쪽으로 뭐 확장 소견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로 CT, MRI 검사를 시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CT와 MRI는 췌장을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검사고요. CT 자체가 이제 방사능의 노출이나 이런 부담감들이 있기 때문에 MRI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MRI 자체가 해상도가 더 높아서 췌장에 뭐 종괴가 있거나 낭종이 있거나 췌관을 관찰을 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MRI 찍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시경 초음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 뒤쪽에 췌장이 붙어 있기 때문에 위에 공기가 있으면은 복부 초음파가 안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내시경으로 이제 아예 위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췌장이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내시경 초음파가 이제 환자한테 내시경을 해야 되기도 하고 스킬 자체가 어려운 거라 가지고 보통은 CT나 MRI로 전체적인 평가를 한 후에 조직 검사라든지 확인이 필요한 병변이 있을 경우에는 내시경 초음파를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췌장 검사로 이렇게 4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시청자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예. 네. 윤희님께서 췌장 건강을 체크하려면 어떤 검사가 좋을까요? 당뇨 환자입니다라고 주셨어요. 당뇨 환자분이시면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췌장을 검사를 매년 하거나 뭐 매년 건강검진을 통해서 췌장암을 검사하거나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잘 알려진 게 많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도 췌장을 항상 검진을 하거나 뭐 췌장암을 조기에 알아내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이실 경우에는 사실 몸의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당뇨가 심해지지는 않는지 아니면은 뭐 당뇨 조절이 갑자기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살이 더 쭉쭉쭉 빠진다든지 이런 위험 신호가 있을 때 뭐 CT를 찍어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 게 좋고요. 매년 이제 뭐 혈액 검사를 해서 CA19-9 수치가 갑자기 올라가진 않는지 이런 것들도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이 검사로 발견되는 대표적인 질환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외래로 췌장이 안 좋아서 오시는 분들 중에 제일 흔한 질환입니다. 급성 췌장염. 급성 췌장염 혹시 들어보셨나요? 췌장염?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보시는 거. 네. 췌장염은 이제 췌장에 염증이 생기는 거겠죠. 말 그대로. 그래서 그게 급성으로 생기다 보니까 굉장히 배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심하게 이제 상복부에 통증이 오시는 분들이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 떼굴떼굴 구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등으로 통증이 방사되거나 아니면은 뭐 물도 못 먹을 정도로 구역감이 심하고 구토하셔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보통 이런 증상 그리고 혈액 검사, CT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고요. 대부분 담석이랑 술이 원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담석이랑 술이 한 3분의 2 정도 원인을 차지하고요. 그 외에도 뭐 중성지방이 높거나 뭐 자가 면역이 있거나 뭐 가족력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췌장암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10명 중에 3분은 뭐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췌장염은 보통 입원해서 금식 수액 치료하면은 대부분 좋아지는데요. 다만 이제 뭐 괴사성 췌장염이라 그래가지고 췌장 세포 자체가 염증을 일으키는 거에 더해서 거의 죽어버리거나 이럴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이제 후유증이 남거나 만성으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사망하는 경우도 적지는 않아서요. 그래서 아주 가볍게 여길 수는 없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췌장염 환자 한번 케이스를 보면요. 65세 여성분이 이제 제 외래에 왔던 분이고요. 특별하게 앓고 계신 질환이나 드신 약은 없었던 분인데 다만 이제 술이라든지 흡연을 좀 즐겨서 하시는 분이셨고요. 일주일 전부터 배가 좀 아팠는데 좀 괜찮아지겠지 하고 집에서 참고 계시다가 너무 아파지셔서 오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피 검사를 했더니 아밀라제, 리파제 수치가 보통 60이 정상이거든요. 근데 네. 뭐 3,000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네. 그래서 당연히 췌장염일 거라고 생각하고 CT를 찍었습니다. CT를 찍었는데 이게 최장입니다. 저희 CT는 이제 처음 보여드리는데 이 가운데 저 회색으로 돼 있는 게 이제 염증이거든요. 이런 것 이제 이거는 이제 췌장 몸통 부분에 괴사성 췌장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해진 상태로 오셨던 거죠. 그래서 바로 입원을 하고 수액 치료하고 뭐 금식하고 이렇게 해서 다행히 염증은 좋아지셨는데요. 이제 워낙 췌장염 자체가 심했다 보니까 후유증이 좀 남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저기 뒷부분에 오른쪽 뒷부분에 보이는 게 이제 가성 낭종이라 그래서 췌장 뒤쪽으로 해가지고 염증 심했던 부분에 이제 물혹이 생긴 거거든요. 이런 후유증이 남아서 저랑 외래에서 오랫동안 같이 뵀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급성 췌장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담석이나 술, 뭐 중성지방 이런 것 때문에 오고요. 합병증이나 사망 가능성 후유증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 복통이 생기시면 참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한 번쯤은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급성 췌장염이 계속 재발할 경우에는 만성으로 진행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만성으로 진행할 경우에 또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췌장염이 한번 발생한 분들은 잘 관리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만성 췌장염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볼까요? 네, 만성 췌장염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급성 췌장염이 여러 번 반복이 될 경우에 생기는 질환이고요. 거의 대부분 술입니다. 술과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담석은 제거를 하면 되고 다른 그 중성지방 이런 것도 조절을 하면 되는데 술은 잘 끊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술을 지속적으로 드시다 보면은 췌장염이 반복되고 그럴 경우에는 만성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췌장 그 세포들 자체가 섬유화가 많이 생겨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되돌리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평생 관리에 중점을 두고 치료를 하게 되고요. 통증이 생기고 췌장 기능이 소실되기 때문에 췌장성 당뇨가 심해진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췌장암의 위험도도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30배 정도까지 일반인에 비해서 높아진다고 보고가 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술이나 흡연을 하지 않는 분들도 걸리는 경우가 좀 있으신가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괴사성 췌장염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심하게 오셨을 경우에는 췌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도 만성 췌장염이 가끔 오시는 분도 있긴 있는데요. 대부분은 술이나 흡연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만성 췌장염은 이제 치료를 저희가 하게 되면은 금주금연은 당연하고요. 소화효소를 도와주는 소화효소제를 투여를 하기도 하고 지용성 비타민이 많이 부족해져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비타민을 투여하기도 합니다. 통증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고요. 진통제 투여하거나 뭐 심한 경우 신경 차단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하게 됩니다. 췌간에 돌이 껴 있으면 뭐 내시경을 통해서 돌을 제거하는 것도 고려를 하게 되고 수술은 사실 이제 췌장을 제거하는 건데 결국에는 만성 췌장염 환자분들도 췌장에 결국에는 기능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췌장이 굉장히 아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췌장이 없어지면은 너무나도 큰 손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아껴두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수술 자체가 굉장히 커요. 췌장을 제거하는 수술이 제가 이제 인턴 때 그 수술 외과 인턴을 돌면서 한번 들어가 봤었는데 한 4시간 정도를 진행을 했었고 계속 잡고 있는데 손이 후들후들 떨릴 정도로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 수술은 환자도 힘들고 환자가 진짜 너무너무 통증이 조절이 안 되고 진짜 그럴 때 마지막으로 남겨놓는 카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성 췌장염이 있는 경우에는 췌장암의 위험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올라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진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뭐 나이가 좀 많거나 아니면 췌장암에 가족력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췌장암을 주기적으로 검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췌장암이 통증이 심하다고 하셨는데 시청자분께서도 질문을 주셨어요. 췌장염은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네요. 복통과 같은 고통인가요? 라고 주셨습니다. 네, 결국엔 복통이고요. 여기 명치 쪽이 너무 쓰리고 아프고 뭐 쓰리다기보다는 그냥 진짜 아프다고 표현들을 하세요. 그리고 막 등으로도 뻗치고 뭐 토하기도 하시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떼굴떼굴 굴러서 저희가 거의 심한 분들은 마약성 진통제를 보통 많이 드리고요.
그래도 못 참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결국에는 버티셔야 되는 거고 이제 치료는 사실 금식과 수액 치료 말고는 방법이 크게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파하시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치료를 통증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극심한 고통이군요. 네, 정말 이렇게까지 아픈 적 처음이다라고 아.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럼 다음으로 췌장암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췌장암. 이제 췌장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환이죠. 저희도 참 어렵습니다. 췌장암. 췌장암 하면 어떤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췌장암이요? 네. 그래도 암이라는 네네. 용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췌장암. 이제 보통 이제 대한민국 5대 암이라고 알려져 있는 발생률을 기준으로 세웠을 때 뭐 위암, 대장암, 폐암, 그리고 뭐 유방암, 갑상선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비해서 췌장암이 발생률이 높진 않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위에서 9위 정도 되는 걸로 대한민국에서 발생률이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췌장암이 그래서 발생 환자 수는 많지는 않지만 또 하나의 큰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연간 진단되는 신규 환자 수와 연간의 췌장암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환자 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진단되면은 거의 이제 돌아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5년 생존율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제 암을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이 암에 걸린 환자가 100명이 있을 때 5년간 이 환자 중에서 몇 명이나 살아남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 지표인데요. 췌장암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한- 상상이 안 되는데. 네. 한 10% 정도 됩니다. 네. 아주 조기에 발견돼서 운 좋게 치료를 하시는 분이 껴있는데도 한 1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왜 이렇게 치료가 힘들고 진단이 조기에 안 되냐 봤을 때 결국에는 침묵의 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사실 없고요. 그리고 만져지지도 않고 발견 당시에 이미 암이 굉장히 진행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으로도 발견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검진이 사실 모든 걸 다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실 뭐 다른 증상이라든지 뭐 장염 이런 게 있어서 복부 CT를 찍었더니 췌장에 뭐 이상한 게 보인다. 이렇게 해서 우연히 발견되길 바라는 암으로 조기에 발견되길 바라는 암입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하면은 이제 장기 위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깊숙한 곳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만져지지도 않고 검사도 어렵고 그리고 췌장암 자체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요. 네, 초기에 증상이 안 생기고요. 혈액 검사로도 조기에 발견이 쉽지가 않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서 뭐 CA19-9를 많이들 언급을 하시는데 이게 높다고 해서 뭐 췌장암도 아니고요. 사실 그리고 낮다 그래서 뭐 정상도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검사가 한계가 명확히 있어요. 그리고 제일 또 큰 게 내시경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암이나 대장암은 내시경이 있잖아요. 사실 CT나 MRI가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초기의 암이라든지 아니면은 암으로 진행하고 있는 선종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CT가 MRI가 놓쳐도 내시경으로 보고 이제 조기에 절제를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근데 췌장은 그게 불가능하죠. 내시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고요. 그래서 사실 조기 발견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췌장 네. 사실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방법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췌장은 사실 제일 좋은 평가 도구가 CT인데 네. CT는 그만큼 사실 쉬운 검사는 아니거든요. CT는 일단은 뭐 가격도 가격이고 방사능 노출 그리고 조영제도 써야 되고요. 조영제를 안 쓰고 CT를 찍으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림자만 보여요, 복부는. 그래서 조영제도 반드시 써야 되고. 그래서 뭐 폐암 검진은 항상 CT를 찍잖아요. 근데 복부 검진은 이제 조영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한계들이 좀 존재를 해가지고요. 검진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질문 주셨던 분께서 또 주셨는데요. MRI 검사할 때 허리 디스크 검사할 때도 췌장도 보일까요? 라고 주셨어요. 이것도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네. 췌장 MRI랑 허리 디스크 MRI가 아예 그 시퀀스라 그래가지고 좀 찍는 방법이 다릅니다.
MRI는 결국에는 검사를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굉장히 긴 시간 검사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사실 허리 디스크 검사는 뼈기 때문에 크게 움직이는 게 없잖아요. 네. 근데 췌장은 호흡이라든지 뭐 위장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많이 움직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췌장 MRI 찍을 때는 또 저희가 조영제도 또 씁니다. 그래가지고 허리 디스크 검사할 때 췌장 보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네. 네, 그럼 다음으로 복부 초음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복부 초음파 보시면은 복부 초음파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요. 검진 때 제일 많이 하는 검사죠. 췌장을 그나마 가볍게라도 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하지만 한계가 명확히 있죠. 간이나 담도 이런 거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검사지만 이제 췌장이라는 장기의 위치가 이제 몸속 깊숙이 있기 때문에 장의 가스에 가려지거나, 그리고 또 이제 좀 몸집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방 투과도 초음파가 잘 되지는 않아서요. 잘 안 보입니다. 저도 이제 초음파 많이 해보면은 특히 췌장 꼬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췌장을 평가할 때 복부 초음파만으로 이제 100% 평가한다, 이건 사실 쉽지가 않고요. 사실 이제 초음파가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담도가 이상하게 확장이 돼 있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췌장의 크기가 큰 종괴가 보이거나, 아니면 췌장 두부를 평가할 때는 그나마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췌장암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초음파에서 안 보인다고 췌장암이 아니다라고는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췌장은 참 어렵죠. 그래서 초음파가 정상이라 해서 췌장은 정상이다, 이건 아니고요. 초음파는 대신에 이상하다 그러면 반드시 CT나 MRI를 통해서 췌장이나 담도 쪽 검사를 반드시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나오는 수치인데요. CA19-9 이제 검진에서 많이들 합니다. 암표지자 수치. 이게 정상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조기 췌장암에서는 사실 수치가 잘 오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상 수치가 있는 경우에도 암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사실 뭐 저의 외래로 오시는 분들이 CA19-9가 너무 높아요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 CT를 찍어보면은 대부분 뭐 담석이 있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뭐 아무 이상도 없는데 그냥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CA19-9보다는 이제 몸의 증상을 이제 관찰하고, 그리고 CA19-9는 수치 변화를 항상 민감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환자분 케이스를 하나 또 가져왔는데요. 췌장암 케이스입니다. 예, 64세 여성이셨고요. 저한테 오신 분은 아니고 이제 저의 지인의 어머님이셨는데요. 이제 소화불량, 체중 감소가 있으셔서 이제 오셨었고,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뭐 흡연이나 음주도 안 하시는, 이제 건강에 매번 신경을 쓰시는 여성분이셨는데요. 올해 초에 건강검진을 했을 때 CA19-9가 24로 나왔었어요. 보통 이 수치 자체가 30 정도까지가 이제 정상 수치로 보거든요, 저희가. 네. 근데 24면은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 건강검진 센터에서도 이전 수치가 뭐 없으니까 그냥 정상을 드렸었고, 이 64세 여성분도 정상이구나 하고 그냥 넘겼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말쯤 되니까 소화불량, 체중 감소 증상이 있으셔가지고 오셨던 거죠. 그래서 CT를 찍어봤더니 여기에 이제 복부 가운데 크게 췌장암이 생기셨던 거죠. 그래서 이분은 뭐 조직 검사를 해서 췌장암으로 진단을 하고 혈액종양내과에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시는 상태고요. 이렇게 CA19-9가 정상이다라 그래서 뭐 췌장암이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 이분은 이전부터 췌장암이 조금씩 계속 커져 왔을 건데, 이번에 이제 좀 기수가 좀 넘어가면서 CA19-9가 더 높아졌다, 이렇게 후양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엔 CA19-9는 정상이라 그래서 뭐 암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변화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는 검사입니다. 이렇게 췌장은 수치로도 속지 말자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장기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그렇다면 췌장암의 위험 신호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췌장암을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꼭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하세요라고 하는 위험 신호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레드 플래그 사인이라고 보통은 하는데요. 체중이 감소하고 식욕 부진, 뭐 소화불량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한 번쯤 검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체중 감소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췌장의 기능이 떨어질 경우에 이제 체중이 뭐 아까 이제 지방 소화가 안 돼서 그런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 똑같이 먹는데도 체중이 줄어든다. 이러면은 정말로 뭐 한번 심각하게 받아들여 봐야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상복부에 조금 이상한 불편감이 있다. 이런 경우에도 한 번쯤 췌장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당뇨 중요합니다. 당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갑자기 뭐 당뇨가 없던 분들이 생기거나 특히 40, 50대, 50대 중년분들이 갑자기 당뇨가 생기거나 이랬을 경우에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또 잘 조절되고 있던 당뇨가 같이 뭐 특별히 최근에 뭐 잘못 먹은 것도 없고 약도 잘 먹고 있었는데 수치가 너무 조절이 안 된다. 이럴 경우에 좀 췌장을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겠습니다. 이 외에 뭐 기름변, 설사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당연히 와보셔야겠고요. 그다음에 황달, 뭐 소변색이 진해지거나 빨간색으로 변할 경우, 그리고 회색변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에는 폐쇄성 황달을 저희가 시사를 하거든요. 폐쇄성 황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담도가 막히는 건데 췌장암이 좀 커져서 옆에 있는 담도를 누르면은 담즙이 안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변 색깔이 변하거나 아니면은 피부가 노래지거나 이런 증상이 생기는데요. 특히 통증이 없이 이렇게 황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거든요. 바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45세 이상 이런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췌장암이 잘 온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흡연, 그리고 비만, 그리고 췌장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이런 변화에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췌장암을 진단 받았을 때는 혹시 어떻게 치료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네. 이제 치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죠. 치료는 이제 저희가 이제 혈액암을 제외한 그 고형암이라 그러죠. 암이 덩어리가 있을 때 혜윤 씨는 어떤 치료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암은? 암은 약물 치료. 약물 치료요. 네. 사실 이제 수술적 치료가 제일 좋습니다. 이제 수술하면은 환자분들이 수술해야 되나요? 꼭 해야 되나요? 약물로 치료하면 안 되나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네. 고형암, 이제 덩어리가 있는 암은 수술적 치료가 제일 좋습니다. 암을 자체를 이제 몸에서 없애버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조기에 이제 발견해서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게 이제 완치에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췌장암도 똑같습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절제가 가능한 경우 무조건 수술이 제1 원칙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재발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술 전후로 항암 치료를 하는 게 거의 필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하는데도 재발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한 10분 수술을 받으면요. 그중에 한 7분 정도 재발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수술을 조기에 발견해서 받았을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5년 생존율, 이게 사실 이 조기에 치료하시는 분들도 한 30% 전후로 굉장히 안 좋은 암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이 안 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술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진행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항암 치료가 이제 메인이 되겠고요. 항암 치료는 뭐 처음에는 사실 뭐 완치를 목표로 항암 치료를 받죠. 하지만 이제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명확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생존 기간을 조금 더 늘리거나 이제 삶의 질을 좀 더 좋게 하는 방향의 항암 치료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항암 치료 자체가 아시다시피 약제 독성이 굉장히 강해요. 대표적인 부작용 있죠. 그 머리 빠지는 거. 네. 이런 거라든지 토하시고 기운 없고 뭐 면역도 무너집니다.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 굉장히 심한 치료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의미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생존 기간을 훨씬 늘려주는 걸로 이제 저희가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통증이라든지 뭐 나중에 가서 뭐 황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 항암 치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조금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항암 치료가 굉장히 힘든 과정일 것 같은데 치료는 보통 언제까지 하나요? 이것도 굉장히 저희 의사들이 많이 이제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요. 치료의 목표가 이제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은 계속 변하거든요. 그래서 암이 줄어드는지 그러면은 그리고 이 환자분이 항암 치료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견디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봐야 되고 사실 저보다 이제 혈액종양내과 선생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암이 줄어들지 않거나 부작용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환자분이 너무 힘들어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중단을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항암 치료를 무조건 지속하는 거는 사실
옳은 치료는 아니고요. 환자분이 오셔서 이제 좀 그만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면은 음. 이 조금 뭐 약을 바꾸거나 아니면 좀 용량을 좀 줄여서 조금만 더 해보시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남은 여생을 조금 더 편하게 하시는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뭐 호스피스 치료라든지 이런 걸 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치료를 이어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중단하는 타이밍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치료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호스피스 치료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건 정확히 어떤 치료인가요? 호스피스 치료는요, 네. 이제 완치를 목표로 하지 않는 치료를 호스피스 치료라고 하고요. 이제 보통 말기암 환자분들이 호스피스 병원이라든지 호스피스 치료를 많이 받으십니다. 암이 이제 말기암으로 가면요,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통증도 심하고 호흡도 어려워지고 뭐 불안, 우울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배를 하겠죠. 그리고 수면 장애도 심해지고요. 뭐 식욕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치료를 보통 해드리는 게 호스피스 치료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생존 여명을 이제 남은 시간을 좀 덜 힘들게 치료를 하는 거를 호스피스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완치보다는 이제 관리로 이제 목표를 바꾸는 거를 호스피스 치료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췌장암이 다른 암들보다 조금 항암이 힘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췌장암, 항암이 이렇게 힘든 이유, 저도 굉장히 옛날부터 궁금했는데요. 췌장 자체가 약이 잘 안 들어가는 구조예요. 이제 혈액 자체가 많이 가지 않는 장기라서 그런지 췌장암이 만들어지면은 그 안쪽으로 해서 약이 잘 침투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강하고 독성이 강한 항암을 써야 반응이 그나마 나타나고 사실 잘 치료에 반응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강한 항암을 쓰다 보니까 면역력도 떨어지고 뭐 체력도 떨어지고 이런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진단되는 시기가 워낙 늦다 보니까 이제 뭐 고령의 환자분들에서는 사실 이제 치료를 거의 시작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표적 치료, 면역 치료 이런 부분들이 폐암이라든지 흑색종, 유방암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실제로 이제 실적도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췌장암은 이런 표적 치료나 면역 치료가 잘 안 듣는 암이에요. 표적 치료는 이제 암의 돌연변이 유전자 돌연변이를 표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걸 표적으로 치료를 하는 건데 췌장암 돌연변이 자체가 항암제를 저희가 만들기가 쉽지 않은 돌연변이고요. 그렇게 알려져 있어서 사실 지금까지 표적 치료제가 나온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면역 치료도 아까 약이 잘 안 들어가는 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면역 세포도 이쪽으로 잘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면역 치료도 사실 쉽지가 않은 지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으로서는 뭐 췌장암 치료는 거의 이제 항암 치료는 저희가 유일하게 이제 세포 독성 그 약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희망이 없냐 하면은 또 그렇진 않습니다. 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망률이 워낙 높고 안 좋은 암이라서 여러 나라에서 여러 연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는 치료는 나온 게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많은 연구들이 더 진행이 돼서 조금씩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췌장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메로나님께서도 질문 주셨거든요. 췌장 건강을 유지 관리하는 방법으로 생활 식습관을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주셨어요. 네. 자, 이제 생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병원 가시면은 듣는 말 있죠. 저도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인데요. 담배 피지 마시고 술 줄이시고 운동하시고 살 빼시고 이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식습관 같은 경우에는 뭐 당분이라든지 아니면 기름기 많은 것들 이런 것들 피해서 이제 최대한 뭐 체중이 굉장히 이제 췌장암에 관련이 많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도 하고 뭐 식습관도 조절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건강하게 유지를 하게 된다면은 사실 췌장 건강도 어느 정도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췌장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거가 거의 일맥상통하는데요. 금연, 금주, 그리고 운동을 통한 비만 피하기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담석이나 이제 반복되는 췌장염 당연히 안 좋겠죠. 담석이 있을 경우에는
제거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췌장염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될 경우에 만성으로 진행하고 뭐 암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췌장염 반복되는 결국에는 이것도 술이랑 비슷한데요. 술 중단하시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진 자체가 어렵긴 하지만 의미가 없진 않거든요. 꾸준한 검진 받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몸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뭐 당뇨라든지 아니면은 뭐 체중 감소, 뭐 식욕 부진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흡연 좋지 않죠. 확실한 독입니다. 이제 안전한 흡연량 이런 건 없고요. 하루 한 개 피만 펴도 췌장암 위험도가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 반갑 정도 피시는 분들에서 위험도가 한 2.5배 정도, 2.5배에서 3배 정도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고요. 금연을 하시면 위험도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금연하고 나서부터 위험도가 쭉 감소를 하다가 한 10년 정도 금연하시면 일반인 분들이랑 비슷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나는 이제 흡연을 해서 뭐 계속 해도 돼. 어차피 늦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금연을 한번 꼭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술인데요. 술 좋아하시나요? 술이요? 술 좋아합니다. 이제 술은 결국에 남성 같은 경우에는 하루 알코올 50g 이상 드시면은 좀 안 좋다고 알려져 있고, 여성 같은 경우는 하루 30g 이상 먹으면 좀 의미 있는 음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알코올 50g이 어느 정도냐 하면 대략 소주 한 병, 맥주 500ml 기준으로 2에서 3캔 정도. 그래서 와인 4-5잔 정도가 이제 알코올 50g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성애 같은 경우에는 이거의 한 절반 정도 매일 마시거나 아니면 뭐 통계를 평균을 냈을 때 이제 이 정도 마신다 그러면 조금 위험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이랑 담배 같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럴 경우엔 진짜 췌장 건강에 최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중 중요합니다. BMI 30kg 제곱 이상에서 위험도가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신체 활동 수준이 낮은 이제 운동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위험도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는 걸로 연구 결과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좀 어린 나이에 췌장암에 걸리고 그다음에 걸렸을 때 생존 기간도 짧고 생존율도 낮은 걸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이제 체중도 반드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진 꾸준히 받는 거 의미 있습니다. 초음파가 거의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초음파를 통해서 췌장의 종괴는 없는지, 뭐 낭종이나 이런 건 없는지, 췌관이 확장되진 않았는지, 담도가 확장되진 않았는지 이런 거 초음파 통해서 꾸준히 확인하시는 거 중요하겠고요. 의심되는 게 있으면 CT나 MRI 바로바로 찍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CA19-9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치 자체보다는 변화와 추이를 주목하는 것에 이제 중점을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몸의 변화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아까 계속 나오죠. 당뇨가 갑자기 심해지거나 뭐 아니면은 없던 당뇨가 뭐 40, 50대 넘어서 갑자기 걸리거나 이랬을 경우에 내가 관리를 잘못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이제 내 체장은 괜찮나? 이렇게 고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체중이 쭉쭉 빠지거나 뭐 식욕이 없거나 소화불량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한 번쯤은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황달, 뭐 소변색 변화, 뭐 회색변, 기름변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넘기면 안 되죠. 반드시 오셔서 검사를 하셔야 되고 특히 통증이 없는 황달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강의는 일단은 여기까지고요. 뭐 췌장 이제 앞서 계속 말씀드렸죠. 췌장은 사실 증상이 많이 없습니다.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온다기보다는 조용히 있다가 갑작스럽게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진을 꾸준히 받으시는 게 의미가 없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술, 담배, 그리고 운동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고 식습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때 반드시 검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시청자분들 질문 한번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 편한 하루님께서 급성 췌장염은 가벼운 경우도 있고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진단받았을 때 의사들은 어떤 기준으로 경증인지 중증인지 판단하는지 환자가 미리 알아야 할 신호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네. 췌장염이 최근에 이제
그 다이어트 약으로 많이 나왔던 위고비나 마운자로 이런 것들이 이제 부작용으로 생긴다라고 해서 요새 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췌장염이 가볍게 오는 경우도 있고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당연히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었고요. 보통은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보는 게 CT 소견이고요. 그리고 그다음 환자분들의 이제 증상이 어느 정도로 빨리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봅니다. 사실 보통 대부분 가벼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2-3일 정도 금식하고 수액 치료하면 좋아집니다. 근데 저희가 적절한 치료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아파하시고 뭐 피 검사를 했는데 효소 수치가 너무 계속 높고 이럴 경우에는 저희는 CT를 추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CT에서 뭐 이제 괴사 소견이 있는지, 뭐 갑성낭정 소견이 있는지, 뭐 감염 소견이 있는지, 복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게 이런 합병증들이 있으면 이제 중증이라서 잘 봐야겠다. 아니면은 뭐 상급 병원으로 뭐 옮겨야겠다. 뭐 복수를 뽑아서 검사를 해봐야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럼 다음으로 천천히 살자님의 질문입니다. 췌장암을 검색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생존율 숫자라서 진단 전부터 마음이 무너진다고 하는데요. 의사 입장에서 보실 때 이 생존율 수치는 환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저도 이제 췌장암 진단을 많이 해본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생 때부터 배워요. 이제 이런 안 좋은 소식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 췌장암 대부분 돌아가시는 걸로 이제 알고 있고, 특히 뭐 수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돌아가시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보호자분들이나 환자분들, 저희는 사실 보호자분들께 먼저 알리는 편이고요. 환자분께 알리는 거는 이제 보호자분들의 선택에 이제 맡깁니다. 그래서 이 생존율 수치가 사실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느 정도 이제 희망을 드려야겠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보호자분들께는 저는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환자분들께는 좀 그래도 희망을 갖고 치료를 받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뭐 치료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은 어디님의 질문 마지막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췌장암 가족력은 어떤 검사와 검진 주기는 또 어떻게 되나요? 췌장암 초기 증상 중에서 등 통증이 흔한 건가요? 라고 말씀 주셨어요. 췌장암 가족력이 있다 그래서 가족력 중요하죠. 중요한데요. 보통은 이제 한 분 정도 있는 걸로 저희가 막 엄청 중요하게 보지는 않고요. 직계 가족, 그러니까 뭐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형제분들, 뭐 할머니, 할아버지분들, 분들 중에서 이제 췌장암이 있으신 분들이 한 2분 이상 정도 될 경우에는 저희가 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결국에는 검사는 CT가 메인이겠죠. CT를 그렇다고 해서 뭐 계속 좀 짧은 주기로 찍는 거는 비용 대비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항상 저와 이제 좀 자주 만나서 이러한 증상은 없는지, 아니면은 뭐 이제 뭐 그런 검사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CT 검사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췌장암 초기 증상 중에 등 통증이 흔한 건가요?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암은 사실 증상이 통증이 많이 없어요. 다른 암도 거의 비슷합니다. 통증이 많이 없어요, 초기에는. 그래서 췌장암도 마찬가지고요. 등 통증으로 많이들 오세요, 저한테. 등 통증이 있는데 이게 있으면은 췌장이 안 좋다고 들었다. 검사해보면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췌장암 초기 증상으로 등 통증은 사실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디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주셔가지고 이것만 받아보겠습니다. 네, 췌장암 검사 CT보다 MRI 검사가 더 정확한 검사인가요? 라고 주셨어요. CT랑 MRI는 이제 뭐 구조적인 이상을 본다는 거에서 이제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요. 근데 CT와 MRI의 큰 차이점은 결국에는 MRI가 조금 더 사실 정확하기는 합니다. 정확하긴 하고 해상도 자체도 조금 높고, 대신에 MRI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찍는 게 굉장히 고역스럽고, 그다음에 보험 기준도 되게 명확하고 되게 까다롭고요.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CT를 저희는 보통 더 먼저 접근을 하게 되고, CT만으로도 사실 뭐 어느 정도 췌장암을 이제 스크리닝 하는 데에는 사실 어려움은 없습니다. 네,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서울부민병원 소화기내과 임한솔 선생님과 함께 췌장질환의 증상과 또 주의해야 할 신호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막연한 걱정보다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먼저 알고 또 필요할 때 적절한 검사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남은 연말 몸도 마음도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새해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